여보, 내가 뭐랬어? 아내는 요즘 저와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말만 반복합니다. 맞습니다. 아내 말이 옳았어요. 몇 년 전 아내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진에서 잘 살면 되지. 왜 일산? 하지만 저는 무시했죠. 30년 넘게 직장 생활한 내가 이것도 못 판단하냐고. GTX 일산 대단지라고. 무조건 오른다고. 그래서 퇴직금과 저축을 합친 돈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10억 가까운 돈이었어요.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시선.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참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영진입니다. 올해 63,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견기업에서 33년을 일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당진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아침 5시에 일어나 차를 몰고 회사까지 가는 삶, 편도 2시간씩 왕복 4시간을 매일같이 운전하며 보낸 세월이었죠. 겨울이면 핸들이 얼어붙어 있었고 여름이면 에어컨 바람에 기대 졸음을 쫓아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아마 몇 년은 될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나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어릴 적 서울에서 자란 저는 지하철이 익숙했습니다. 2호선을 타고 학교를 다녔고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도 지하철이었죠. 그 시절엔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당진으로 내려와 직장을 잡고 나서부턴 그게 로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면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들이 보였습니다. 그 버스 안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적어도 그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33년을 버텼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며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저축했고 보너스가 나오면 적금을 들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퇴직하고 나면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년퇴직, 마지막 출근 날 저는 회사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방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있었죠. 33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퇴직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고 거기에 제가 평생 모은 저축까지 합치니 10억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10억, 그 숫자는 제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이상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뉴스를 틀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처음엔 크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20억을 넘는다는데 내 돈 10억은 뭔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쥐고만 있으면 시간이 도둑처럼 가치를 훔쳐가는 게 아닐까?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들은 다 부동산 투자한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경하는 마음이었어요. 아파트 시세도 보고 매물도 둘러보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33년 동안 꿈꿔온 지하철 타는 삶, 퇴직한 지금이야말로 그 꿈을 이룰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당진은 좋은 곳이지만 지하철은 없습니다.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아요. 결국 차를 몰아야 하는 삶이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계속 운전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지하철역 앞에 집을 하나 장만해서 편하게 전철 타고 다니는 삶, 그게 제가 평생 꿈꿔온 로망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 근처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지하철 있는 대로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진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평생 살았잖아. 굳이 낯선 데 가서 뭐 하려고? 아내 말도 맞았습니다. 당진은 조용하고 사람들도 착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핸들만 잡고 살았는데 이제 지하철 손잡이를 한번 잡아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싶었습니다. 남들은 서울에 집 두세 채씩 갖고 있다는데 나는 지하철역 근처 집 한 채 갖는 것도 안 되나? 그런 억울함 같은 게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매물을 구경하던 중 화면 가득 팝업창 하나가 떴습니다. GTX. 일산 킨텍스역 개통. 강남까지 20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GTX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서울까지 엄청 빠르게 가는 지하철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일산에 생긴다고요? 저는 흥분해서 광고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건물 족감도와 함께 4,000세대 브랜드 타운, 송도급 개발 같은 문구들이 쏟아졌습니다. 4,000세대요. 저는 그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4,000 가구가 모이면 그건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 상권도 생기고 학교도 들어오고 모든 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GTX 타면 서울까지 20분, 거기다 대단지까지. 이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 안 사면 나중엔 손도 못 대는 가격이 되겠지? 33년 동안 꿈꿔온 지하철 타는 삶을 이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산 쪽에 GTX 생긴대. 거기 대단지 분양한다는데 한번 보러 가볼까? 아내는 국을 뜨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또 시작이야? 당진에서 잘 살면 되지. 왜 일산? 아내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이건 달라. GTX라고 서울까지 20분이면 가. 그리고 4,000세대 대단지래. 송도 만든 건설사가 짓는다잖아.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광고에 현혹돼? 우린 당진에서 평생 살았어. 여기가 좋아. 하지만 저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차 몰고 출퇴근했어. 이제 지하철 타고 싶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욕심이야?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어요. 저는 바로 그날 오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일산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주말 시간을 잡았습니다.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가기로 했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딱 한 번만.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주말이 되어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진에서 차를 몰고 가니 2시간 넘게 걸렸어요. 도착해보니 모델하우스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젊은 커플부터 저희 또래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봐, 나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건 여기가 진짜 괜찮은 곳이라는 증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광고 문구들, GTX 일산 생활권 4,000세대, 빅 브랜드 타운 송도 성공 신화 재현. 그 문구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여기다. 여기가 내가 평생 꿈꿔온 곳이야. 상담 순서가 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실거주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실거주도 생각하고 있고 투자도 생각 중입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GTX 일산 생활권입니다. 킨텍스역까지 교통 편리하고요. 4,000세대 대단지라 입주하면 자체 상권이 형성됩니다. 게다가 아파트 2,000세대, 오피스텔 2,000실이 같이 들어오니까 시너지가 엄청나죠. 저는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던데요? 상담사는 준비된 탑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신축 브랜드 타운이잖아요. 구축? 아파트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입주 때 되면 프리미엄 최소 1억은 붙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비싸져서 못 사. 상담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필요 없으세요? 유주택자도 가능하고요. 당첨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제게는 안전장치처럼 들렸어요. 청약 넣는 건 공짜고 당첨 안 되면 그만이고. 당첨돼도 그때 결정하면 되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유닛 내부를 구경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거실 구조도 아파트랑 똑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 아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사가 옵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랑 중문은 요즘 필수예요. 나중에 전세 놓으실 때도 옵션 있어야 유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넣을 거야?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한번 넣어볼게. 어차피 청약 통장도 안 쓰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첨되면 어쩔 건데? 당첨되면 그때 다시 계산해보고 결정하면 되지. 저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론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당첨되면 무조건 하는 거야. GTX 타고 지하철 생활하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청약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가 접수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33년 동안 꿈꿔온 지하철 타는 살.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청약 접수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 변기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청금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화면에 뜬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나도 뭔가 했다. 남들처럼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런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됐다. 진짜 됐다. 4,000세대 대단지, GTX 역세권, 1군 브랜드, 내가 이걸 잡았다.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당첨됐어. 아내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됐네. 이제 어쩔 거야? 목소리에 기쁨은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당첨 문자가 온 뒤 바로 안내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 납부 안내, 서류 제출 일정, 자금 조달 계획서. 청약 당첨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돈의 톱바퀴가 저를 물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분양가가 정확히 얼마래?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캡처해둔 자료를 꺼냈어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로 치면 25평형이야. 분양가는 층이랑 타입에 따라 다른데. 내가 당첨된 곳은 7억 중반대야. 아내가 숫자를 읊조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은 돈 다 넣고 내 비상금 합쳐도 턱없이 모자라.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저는 애써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걱정 마. 계약금 10%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대출이야. 입주할 때. 전세 놓으면 내 돈 들어갈 거 별로 없어. 4,000세대 브랜드 타운이잖아. 며칠 뒤 계약하러 다시 모델하우스에 갔습니다. 처음 구경 왔을 때처럼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고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투툼한 계약서가 거대한 청구서처럼 보였습니다. 상담사는 아주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동 호수 걸리셨네요. 자, 이제 옵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옵션이라는 말이 처음엔 별것 아니게 들렸어요. 에어컨 정도 달면 되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씩 체크하다 보니 그게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지만 사실상 필수 강매나 다름없었어요. 시스템 에어컨 5대, 중문, 가전 패키지, 고급 마감재, 체크 표시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몇백만 원씩 견적서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옵션비만 합쳐도 3천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하지만 진짜 카운터 펀치는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알고 계시죠? 오피스텔이라 취득세가 4.6%입니다. 그 말이 제 뒤통수를 탁 쳤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세금이 비싸다는 걸. 하지만 막상 그게 내 돈이 되어 청구되니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분양가에다 4.6%를 곱하니 중형차 한 대 값이 세금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아파트였으면 몇백만 원이면 될 돈인데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10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내가 산 집이 7억짜리가 아니구나. 분양가 7억 중반, 취득세 3천 몇백, 필수 옵션 3천, 등기 비용과 중개 수수료까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암산해 보니 총 비용은 어느새 8억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구리를 찌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맞아? 우리 진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아내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들도 다 하잖아. GTX 들어오면 10억 넘는다니까.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거실에 혼자 나와 계산기를 켰습니다. 분양가라는 숫자 위에 옵션과 세금과 비용을 하나씩 벽돌처럼 쌓아 올렸어요. 8억이 넘는 금액, 계산기 액정에 뜬 차가운 숫자를 보는 순간 제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이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한 노후 자산이었던 그 돈이 이제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떠받치기 위한 위태로운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아직 몰랐어요. 진짜 공포는 8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숫자를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라는 걸요. 아내에게 어렵사리 허락을 받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분양 사무실을 나오기 전 마지막 절차인 계좌 이체 화면을 켰어요. 계약금 7천만 원 넘는 금액,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거대한 콘크리트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송금 버튼을 누르자 아내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축하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는 체념에 가까운 한숨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제 겉모습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을 보며 계산부터 했습니다. 계약금 냈고 중도금은 무이자니까 일단 넘어가고 4년 뒤 잔금은 전세로 막고 산책길에는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켰고 잠들기 전엔 커뮤니티에 올라온 찬양 글을 읽어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돈 8억이 걸리니 세상이 온통 그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레고랜드 사태니 미국발 금리 인상이니 하는 흉흉한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돈의 수도꼭지가 잠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 피어간다며 들떠있던 커뮤니티 게시판에 낯선 단어가 등장했어요. 무피 프리미엄 영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정이 급한 사람이겠지. 아직 입주까지 한참 남았잖아. GTX 뚫리면 다 회복될 거야. 저는 시간이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무피는 순식간에 마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어느 날은 마피 1천, 또 어느 날은 마피 3천,
급기야 계약금 전액 포기하고 넘깁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지하철에서 그 글을 본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싸한데 단순히 싸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금리가 오르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대체제를 벌였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자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 없는 짐짝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 아파트들이 4억 원대로 주저앉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더 이상 비싼 오피스텔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 돈 주고 오피스텔을 사요? 그 돈이면 서울 아파트를 사지. 사람들의 비수 같은 댓글이 제 뼈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진짜 지옥이 열렸습니다. 잔금 대출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온 날이었어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턱없이 낮게 나왔습니다.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무이자 대출이라면서요?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대출은 4억밖에 안 나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당장 제 주머니에서 현금이 더 나와야 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안 입고 안 먹고 악착같이 모아둔 제 비상금이자 자존심 같은 돈이었어요. 은행 직원의 감정가가 턱없이 낮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속이 쓰렸어요. 내 집은 6억짜리도 안 된다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거기에 내 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4,000세대 브랜드 타운은 여전히 웅장하게 공사 중이었지만 계속 하락하는 시세의 그래프 앞에 그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입주일이 달력 위에 찍히는 순간부터 제 불안은 막연한 기분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정이 됐어요. 입주가 멀리 있을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 공사 다 끝나면 분위기 바뀔 거야. 그 말이 주문처럼 통했어요. 그런데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저를 구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제 목을 겨눈 칼이 되더군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제 선택지는 무섭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계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으로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입주 때 내가 가진 현금을 넣고 나머지 잔금은 전세를 받아서 치른다. 말로 하면 참 단순했어요. 문제는 그 단순한 그림이 전세 사업이라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에 전부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전세 사업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계산했어요. 그 돈만 들어오면 대출도 정리되고 제 숨통도 트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잔금만 치르면 끝. 전세만 들어오면 끝. 하지만 시장이 식으면서 그 철석 같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는 제가 원한다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더군요. 결국 사람이 들어와야 돈도 들어옵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심리가 살아 있어야 하고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무피마피 금매 같은 말이 늘어날수록 세입자들은 더 조심스러워했고 조심할수록 전세도 매매도 같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간과한 결정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4,000세대 브랜드 타운 웅장한 규모가 입주장이 되자 4,000세대 공급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으러 갔을 때 중개사님의 한마디가 제 뼈를 때렸습니다. 사장님,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요. 오피스텔 2,000개, 아파트 2,000개가 동시에 쏟아지는데 누가 제값 주고 들어오겠어요? 세입자들은 골라서 들어갑니다. 대단지라서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대단지라서 경쟁자만 3,999명이 생긴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전세가도 떨어지니 사람들은 굳이 관리비 비싼 오피스텔을 찾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장점이 단점이 되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중도금 대출의 무이자 혜택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빚은 시행사의 빚이 아니라 온전히 제 빚이었어요. 대출 4억 원 금리 연 4.5% 30년 만기. 그 조건을 계산기에 넣으니 월 납입금이 튀어나왔습니다. 약 월 2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월 200만 원. 그건 아껴서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구멍 같은 돈이었어요. 직장 생활 30년 넘게 해도 월 200만 원 저축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돈이 매달 허공으로 사라진다니. 월급이 들어와도 마음은 계속 가난해졌습니다. 아내도 식탁 위에 놓인 계산기를 보다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자만 해도 우리가 매달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돈이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전세가 안 나가면 우리 생활비에서 이 돈을 계속 메워야 하는 거야? 아내의 질문에 저는 차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가족의 일상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 모든 대화와 생각은 단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전세가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무너진다. 저는 그 문장을 부적처럼 머릿속에 붙여놓고 살았어요. 출근길 버스에서도 잠들기 직전. 천장을 볼 때도 그 문장이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그토록 무서웠던 이유는 제가 노후 대비 투자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현금 흐름 한 줄짜리 생존 게임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겠죠. GTX가 뚫리면 오르겠죠. 하지만 당장 집값은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투자는 수익이 아니라 매달 200만 원씩 까먹는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호재는 뉴스나 종이에 남아있어도 돈은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걸요. 입주가 다가오자 전세를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 생활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중개사 사무실에 들러 눈도장을 찍고 주말이면 전단을 돌리듯 명함을 뿌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장님 4,000세대라서 더 안 나가요? 물량이 폭탄인데. 누가 제 값 주고 들어와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단지가 입주장이 되자 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문의 전화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제 휴대폰은 고장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적막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전화가 안 오니 저는 자꾸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로 부동산 커뮤니티였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켰습니다. 입주 예정자 단톡방에는 희망과 선동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단지 가치를 지킵시다. 전세 4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마세요. GTX 개통되면 다들 후회할 겁니다. 꽉 잡고 버티세요. 그 글들을 보면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버티고 있구나. 하지만 단톡방을 나와 일반 부동산 카페나 뉴스 댓글창을 보면 거기는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거기엔 제 오피스텔 이름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산 풍동 오피스텔 근황. 거기 마피 1억 넘었다며. 누가 요즘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냐? 깡통 전세 확정인데 거기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가 제일 호구임. 사람들의 댓글은 비수처럼 제 뼈를 때렸습니다. 저는 큰 돈을 들여 노후를 준비했다고 믿었는데 남들 눈에는 그저 설거지 당한 호구일 뿐이었어요. 화가 나서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도 손이 떨려 그만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전세가 안 나가는 건 세입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밤 늦은 시간 입주민 단톡방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급해서 3억에 전세 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했어요. 그 가격에 던지면 어떡합니까? 이기적이시네요. 님 때문에 시세 다 무너집니다. 그 비난을 보며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을 욕하는 저들 중 절반은 사실 뒤로는 부동산에 3억이라도 좋으니 제발 빼달라고 사정하고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드디어 기적처럼 부동산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사장님, 집 보겠다는 분 계세요? 그 전화 한 통에 저는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갔어요. 현관을 닫고 불을 켜고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러 온 부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집은 새거라 좋은데 전세가가 매매가랑 너무 붙어 있어서 불안해요. 혹시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봐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망할 것 같아서 무서워. 그들은 저를 집주인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든 사람처럼 봤습니다. 며칠 뒤 중개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사장님, 커뮤니티고 단톡방이고 다 무시하세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가격 3억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보러 옵니다. 전세를 넣는다는 건 이자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전세를 놓더라도 너는 지옥에서 못 나가. 그냥 이자 내면서 버텨. 휴대폰 화면 속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사업수를 외치고 있었지만 현실에 저는 부동산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전세만 들어오면 끝이라고 믿었던 저는 이미 끝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시작 앞에 서 있었어요. 결국 전세를 3억에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그 가격이었던 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엔 여전히 정상이라고 믿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4억은 받아야 재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여유가 생길 거라고 계산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제 계산기가 아니라 시장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중개사 사무실에 갈 때마다 듣는 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사장님, 물량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4,000세대 브랜드타운 상승장에서는 그게 프리미엄이었는데 하락장이 되니 공급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2,000개, 아파트 2,000개가 동시에 쏟아지는데 세입자들은 왕처럼 골라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전세 4억이면 전화도 안 옵니다. 중개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따졌어요. 집은 다 새 거고 풀옵션의 대단지인데. 왜요? 옆 단지 아파트보다 싸잖아요. 오피스텔은 집값 떨어지면 보증금 날린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 말이 제 속을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가격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4억 연락 없음, 3억 8천 연락 없음, 3억 5천 그래도 조용함. 숫자가 내려갈수록 제 자존심도 기대 수익도 같이 깎여 나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말이 줄었어요. 그 침묵이 이제라도 현실을 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3억, 딱 3억까지만 받자. 제 현금과 전세금 3억을 합치면 6억, 부족한 잔금과 비용은 대출로 메워 대출금을 1억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대출을 다 떠안으면 월 이자만 200만 원이지만 1억만 남기면 월 50만 원 수준, 그 정도면 버틸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유일한 타협점이자 생존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전세를 3억에 내놨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개사에게서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았다. 일단은 살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엔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개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거든요. 사장님, 그런데 아시죠? 여긴 킨텍스역까지 버스로 20분은 가야 해요. GTX 타려면 버스 타고 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역세권이라며요? 아니요. 여기는 GTX 일산 생활권이지 역세권은 아니에요. 광고 문구 잘 보시면 생활권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3년 동안 차로 2시간씩 출퇴근하면서 꿈꿔온 게 지하철 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GTX 일산이라는 말만 보고 여기에 8억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지하철 타려면 버스로 20분을 가야 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진에서도 버스 타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버스 타야 한다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검색을 해봤어요. 풍동에서 킨텍스역까지 거리, 지도를 보니 직선거리로도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제가 믿었던 GTX 일산 역세권이라는 말은 정확히는 GTX 일산 생활권이었던 겁니다. 역세권과 생활권,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역세권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생활권은 버스 타고 가야 하는 거리. 광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착각한 겁니다.
GTX 일산이라는 큰 글씨만 보고 당연히 역 바로 앞이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어쩌게? 이미 계약했는데. 맞습니다. 이미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3억이 들어오기로 했고 잔금일도 정해졌어요.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잔금날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장에 있던 피 같은 현금, 세입자가 보낸 전세금 3억 원을 몽땅 털어 분양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내고 나머지 부족한 돈 약 1억 원은 은행 대출을 남겨뒀어요. 모든 처리가 끝난 뒤 텅 빈 통장을 보며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당장 팔아서 큰 손해 보느니 차라리 이자 내면서 버티는 게 나아. 사람들이 말하는 존버. 저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팔면 마피가 엄청납니다. 내 생돈을 남에게 줘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팔고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GTX 개통되고 금리 내리면 다시 오르겠지. 4,000세대 다 입주하고 상권 자리 잡으면 그때는 제값 받겠지. 저는 그렇게 희망 회로에 불을 붙였어요. 이자는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잘 막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부로 제 노후 자금이 저 콘크리트 벽 속에 완전히 갇혀 버렸으니까요. 입주를 했습니다. 새집 냄새가 났어요. 벽은 깨끗했고 바닥은 반질반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 제가 집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첫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 30만 원이 넘었어요. 아파트였으면 15만 원 정도일 텐데 오피스텔이라 관리비가 2배였습니다. 거기다 재산세 고지서도 날아왔어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분류돼서 세금도 비쌌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 점수가 올라가서 보험료가 껑충 뛰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니구나. 겉모습만 비슷할 뿐. 속은 완전히 다른 건물이구나. 광고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하길래 아파트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세금도 다르고 관리비도 다르고 대출 조건도 달랐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건 앞으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2년 뒤 세입자가 나갈 때 저는 그 3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그때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전세가가 더 떨어진다면 그 3억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퇴직금. 이제 퇴직까지 딱 2년, 아니 벌써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났으니 그때 받은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노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아내와 여행도 가고 병원비로도 쓰고 남은 인생을 지탱할 소중한 돈이어야 해요. 그런데 제 남은 돈은 이제 노후의 시작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폭탄을 막기 위한 예비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나는 노후를 위해 투자를 했다고 믿었는데 결국 노후를 담보로 오늘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부동산은 버티면 이긴다. 대단지는 결국 우상향한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지 않고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치르고 있는 건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비용이었습니다. 내 현금이 묶인 대가, 내 퇴직금이 저당 잡힌 대가, 그 대가는 매달 제 인생에서 시간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2년 뒤 집값이 올라 있으면 저는 버텼다, 승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르지 않으면 제 남은 돈은 인생 2막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실패를 덮는 땜질 비용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 모든 선택의 끝에는 노후의 편안함이 아니라 노후의 불안이 먼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집을 샀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공짜다. 대단지면 무조건 수요가 생긴다. 일단 당첨되고 생각하자.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붙는 말이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가? 전세가 안 나가도 내 현금 흐름은 안전한가? 최악의 경우 내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
저는 그 조건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니까 오른다니까라는 말에 취해 계산기보다 욕심을 먼저 앞세웠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제 로망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33년 동안 꿈꿔온 지하철 타는 살. 그 꿈을 이루려고 여기 왔는데 정작 지하철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당진에서도 버스 타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버스 타고 살아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집값만 비싸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어요. 아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하철 타러 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손주와 함께 나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멀리 보이는 GTX 킨텍스역 표지판을 바라봤습니다. 손주가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하철 타러 가는데 왜 버스 타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물었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거든요. 맞아, 나는 지하철 타려고 여기 왔는데 왜 버스를 타고 있지? 버스를 타고 20분을 가서 지하철을 타는 이 삶이 내가 꿈꿔온 삶이었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버스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로망은 로망으로 남겨둘 걸. 33년 동안 핸들을 잡으며 꿈꿔온 그 지하철 타는 삶은 그냥 꿈으로만 간직할 걸. 현실로 만들려다 보니 꿈이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등기도 쳤고 세입자도 맞췄고 월급으로 이자도 잘 내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멀쩡한 자가 보유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2년 뒤 제 남은 돈은 저를 위해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가 저처럼 일단 넣고 보자 먼저 당첨되고 후에 고민이라는 말로 자신을 밀어붙이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서 계산해 보시라고요. 당첨 뒤에는 생각이 아니라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 당신의 노후를 붙잡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발 확인하세요. 역세권인지 생활권인지 광고 문구의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GTX 일산이라는 말만 보고 역 바로 앞이겠거니 착각하지 마세요. 생활권은 버스 타고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저처럼 33년 동안 꿈꿔온 로망 때문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로망은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숫자가 근거여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여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당진에서 잘 살면 되지 왜 일산?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한 내가 이것도 못 판단하냐고. 하지만 아내가 옳았습니다. 지금 밥상 앞에서 아내는 저를 보며 말합니다. 여보, 내가 뭘 했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입니다. 맞아, 당신 말이 옳았어.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역세권과 생활권을 구분하세요. 광고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착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둘째,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세금도 다르고 관리비도 다르고 시세 상승률도 다릅니다. 주거형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셋째, 로망은 투자 근거가 아닙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보세요. 넷째, 가족의 반대는 신호등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다섯째,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마피 1억일 때 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기다리면이라는 말에 속아 지금 더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여섯째, 대단지가 항상 장점은 아닙니다. 상승장에선 프리미엄이지만 하락장에선 공급 폭탄입니다. 4,000세대가 경쟁자 4,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